증시상 한번 검색해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지금은 또 이거 F5 한번 누르면서 새로 고침하면 또 얼마나 달라질까. 변동성이 참 크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지옥과 천당을 또 오가기도 했었죠. 이번 주에는 어떨까요? 이번 주에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등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요. 이분에게 또 도움을 청해보죠. 개미스쿨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에는 이제 다른 분이 또 출연하셨었는데 교수님 지난주 월요일 날 그 폭락장 예, 코스피가 한 10% 이상 예. 코스닥이 한 13% 가까이 폭락했을 때 예, 혹시 장을 보고 계셨습니까? 예, 뭐 장 보고 있었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뭐 이렇게 주가가 급변할 이유가 있었던가. 예. 제가 생각이 뭐 조정은 좀 올 거라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조정이었었고요. 물론 그 조정 이유는 미국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뭐 엔캐리드 트레이드 청산, 중동 사태 이런 거로 악화됐습니다만은. 한꺼번에 왔죠. 예, 한꺼번에 그런 충격이 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충격이 왔을 때 과연 이게 계속 그 충격을 더 줄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충격인가 그런 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시적인 충격일 것이다. 예, 그러면서 제 유튜브 방송에 예, 지금 저 주식을 싸게 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 즉각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람들이 근데 시장이 그렇게 막 폭락할 때는 예. 그냥 공황에 빠져버리죠. 예, 그렇죠. 두려움이 엄습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오를 때는 항상 더 오를 것 같고 또 떨어질 때는 또 더 떨어질 것 같고 예, 늘 뭐 심리적인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거시경제 펀더멘털 기업 수익을 한번 차분히 좀 따져보시는 게 예, 대응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는 언제든지 과도하게 흔들릴 수 예, 있지만 데이터 중심으로 또 확률적으로 사고하다 보면은 예,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가 예,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은 약간 그게 혹시 훈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왜 사람의 이제 기질마다 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랜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뭐 증권회사 1988년에 들어갔었는데요. 네네. 예, 그 뒤로 그 외환위기 경험했고 2000년 IT 거품 붕괴 예, 그런 경험했고 2008년, 2020년 예, 그런 거 주가 급락을 경험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급락 후에 주가는 결국 그 펀더멘털을 따라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다 보니까 뭐 이런 시기에 뭐 초보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더 예, 생각하면서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오랜 경험을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예. 김영익 교수님 항상 이제 모시고 있는 거고요. 혹시 교수님도 그러면 약간 뭔가 공포감에 젖어서 막 이렇게 투매를 해보셨던 경험도 그러면 사회초년생 시절이나 이럴 때 있으셨을까요? 예, 초기에는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88년 12월에 증권회사 들어갔는데 그때 증권시장 굉장히 좋았었어요. 예, 그런데 4월 이후로 4월 7일 날 그때 주가지수가 1007 찍고 뭐 들어가자마자 88년 4월 7일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89년이요. 89년 4월 7일 88년까지 정말 많이 오르다가 89년 4월까지 오르다가 그대로 떨어지기만 했거든요. 예, 그때 뭐 초년생이었으니까 예. 들어가니까 그 기존의 그 증권사 직원들 선배 직원들께서 주식시장 굉장히 좋다고 사라고만 그럽니다. 예, 그래서 뭐 공부도 않고 샀었죠. 예, 그런데 떨어진 거 보고 손해를 보니까 예, 그때 무서워서 뭐 손해 본 것도 많이 팔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면 또 그렇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받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걸 이제 배우고 익히면은 좀 예. 나아질 수 있다. 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볼 수 있을 예. 테고요. 신승호 님도 시장의 파도를 타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매번 예측하다가 깨지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권인숙 님은 저도 좀 샀는데 그래도 떨어지더니 오늘 보니까 거의 회복됐네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재헌 님 경험이 깡패다. 경험으로 이겨낸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좀 불확실성이 더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증권사들이 예. 그 하반기 증시 전망을 좀 하향 조정을 하더라고요. 예, 뭐 8월 주가가 예상보다 지금 주가 지수가 낮았으니까 네. 또 모델을 또 돌리고 지금 수치를 모델을 넣고 또 돌릴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 그 전망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오래 근무했습니다만은 네. 조금 후행적이죠. 주가 오를 때 높은 수준일 때는 높게 전망하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좀 낮게 전망하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방향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저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하면서 저희 애널리스트들 뭐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어떻게 수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느냐. 방향만 좀 맞춰달라. 이게 오르는 국면인지 떨어지는 국면인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하,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방향조차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죠. 예, 그게 문제인데요. 예, 그런데 목표 주가는 다 낮췄지만은 예, 그래도 뭐 연말 주가 보니까 뭐 지금보다는 더 높다는 거거든요. 예, 방향은 오른다. 이게 더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다만 이제 방향, 그러니까 높낮이는 정확히 알지 모르겠지만 예, 방향은 우리가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고 방향만 안다면 투자하는 데는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증권사는 왜 코스피 전망 밴드라고 하는데 예. 위아래 이런 거 제시하는 거를 이제 안 하겠다 막 이랬던 데도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아니 왜 그것도 제시를 안 하느냐. 리서치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틀리면 또 틀렸다고 지적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예, 뭐 변동금이 제시하는 게 어렵고요. 그런데 외국계 증권회사들 보면은 예, 보통 이렇게 변동범위 제시하는 것보다 3개월, 6개월, 9개월, 뭐 1년 후 목표치가 얼마다 상한선 혹은 떨어질 때는 하단만 제시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전망치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케인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이 변하면 전망도 바꾸거나 고치거나 수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좀 변동성이 당분간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안정을 그래도 찾아갈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뭐 당장 크게 오르지는 않겠죠. 네. 예, 그러나 점차 그동안 그 주가를 떨었던 요인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특히 우리 주가는 아주 저평가 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뭐 저는 뭐 9월 중순 이후 연말까지는 우리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좋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9월이요? 예, 9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예,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일종의 뭐 학습 효과니까 이게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은 이제 9월, 10월 시장에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반복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 내년에 또 금투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9월, 10월 장을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대비를 사실은 상반기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좀 미국도 대선도 앞두고 불확실성 그쵸. 때문에 예. 뭐 9월 전후에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그거를 미리서 지금 8월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많이 반영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하. 가치 대비 이제 가격도 봐야 되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특히 이제 지난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오히려 훨씬 더 싸진 시점이고 예. 이게 대략이 어떤 이 정도면은 바닥 나왔다. 이 정도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까요? 그거는 뭐 개인마다 척도가 다를 텐데요. 지나봐야겠습니다. 예, 저는 저 주가를 볼 때 뭐 단기적으로는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를 평가해요. 네.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6 정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7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 코스피가 15% 정도 가대평가됐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뭐 7월 중순 이후 주가가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관세청에서 1일에서 10일까지 8월 그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는데 네. 일평균 수출 금액이 무려 24%나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물론 올 말로 갈수록 이 증가율은 낮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출은 증가하고 코스피는 떨어지다 보니까요. 예, 지금 9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2,588이었었는데요. 네. 예, 그러면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한 6% 정도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중기 추세를 구하고 이 추세에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뭐 그걸 구해봐도 아래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도 명목 GDP에 비해서 우리 주가가 지금 제가 생각에는 지나치게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풀어나가야 될 텐데요. 예. 일평균 수출도 지난 이제 8월 10일까지부터 예.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를 했고 유동성도 나쁘지 않고 예.
이걸 감안을 했을 때 코스피는 이제 저평가 상황에 예, 있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게 한 2,800 넘어섰을 때는 좀 고평가일 수는 있는 거예요. 예, 2,500선까지 내려오면 오히려 저평가일 수도 예.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사람의 심리는 떨어질 때 더 떨어질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오를 때 계속 오를 것 같고 이걸 또 이겨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늘 투자자들한테 네. 나름대로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신만의 기준. 예. 네. 그래서 저 자신의 기준은 일평균 수출하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그 추세 구해가지고 추세에서 2로 벗었냐 밑으로 벗어났느냐. 그래서 일평균 수출이나 그 추세에서 밑으로 벗어나면 저는 주식 비중을 늘리고요. 7월 말처럼 2로 벗어나면 주식 비중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이 없으면은 떨어지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낮은 가격에 팔 수가 있고요. 또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높은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하나 마련하시면은 예, 특히 변동성이 심한 장에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김영희 교수만의 이 뭐 법칙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예, 예. 가지고 그 원칙을 지키자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 고수분들도 항상 그 원칙 예.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것만 지켜도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예. 거고. 또 그걸 또 반복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게 또 가치 투자의 또 시작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그 엔비디아 실적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예, 뭐 한켠에서 또 우려는 나오기는 합니다만 성장성 자체가 좀 이제는 둔화되는 것 아니냐. 예, 이제 기술주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이기도 하고 그 기술주 대장주의 역할을 또 영향을 우리 증시가 또 고스란히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미국 기술주 전망이 좀 예측이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만 예. 교수님은 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뭐 기술주 전반적으로는 이번에 많이 조정받고 아직 대세 하락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세 하락은 아니고. 예. 뭐 아직도 미국 기업들 이익이 증가하고요. 오늘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가면서 금리 인하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 그러면은 금리 인하하면은 기술주도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대세 하락 국면 아닌데요. 예, 그런데 뭐 엔비디아가 그동안 좀 가대평가됐었죠. 뭐 PER, PBR 그다음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 PSR 네. 매출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은가 그런 모든 것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가대평가됐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런 거 가대평가가 지금 그 조정되는 국면인데요. 예, 그런데 엔비디아 한 종목만 따져 보면은 저는 아직도 그거는 좀 가대평가 영역이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금리가 내려가고 또 이익은 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뭐 하락장의 시작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변동성이 커진 상황 예, 예, 이렇게 또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또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예, 그리고 괜히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이것도 반복할 수도 있을 테고요. 흔들리는 흐름 속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또 이때 사람들이 또 매매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늘 저는 펀더멘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주가 하락할수록 이번에 그 주가 하락 요인이 미국의 그 경기 침체 우려였었거든요. 네. 물론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런데 경기 침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요. 네. 오히려 주가는 올라버렸습니다. 그 해에는. 네. 근데 주가가 1년 정도 경제 성장률이 선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는 거를 지금 주가가 많이 반영해 버렸다는 겁니다. 항상 앞서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요. 이건 뭐 앞으로도 좀 남아 있기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엔달러 환율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지수라고 있는데요. 뭐 그거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엔달러 환율이 7월 3일 날 162엔까지 갔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한때 그 143엔까지 또 급락해 버렸었죠. 엔화 가치가 급등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청산됐는데요. 예, 그런데 앞으로 엔달러 환율이 여기서 저는 급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엔화 가치가요? 예. 일본 이번 주에 또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는데요. 네. 일본 경제 올해 1% 성장 못 하거든요. 예, 물가 때문에 지난번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네. 일본이 계속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뭐 이렇다면 엔달러 환율이
145엔 이 안팎에서 당분간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걸 고려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일시적으로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냈는데 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청산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 혹은 마무리 국면 예, 이렇게 예, 봐도 그렇습니다. 될까요? 예, 예. 이게 이제 금리 결정 때문이었는데 그 금리 결정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이어서 여쭤볼게요.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실제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져서 예. 또 이제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려내려고 하면은 이제 중앙은행도 금리를 빠르게 내릴 테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예. 근데 그 경기 침체의 초반이거나 그 기미가 보일 때는 저 안개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오히려 예. 주가는 더 심하게 흔들리는 걸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이게 지금 논쟁거리 아닙니까? 오느냐 안 오느냐 오면 언제 오느냐. 예, 예. 예, 그런데 지난 주말 그 월스트리트저널 이 기사를 보니까요. 예. 여기서는 이미 미국 경제가 정점을 지났었을 수도 있다. 이미. 예. 예, 그거는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미국 소비 사이클을 구해보더라도요. 네. 이미 소비는 장기 추세선 밑으로 많이 악화되고 있어요. 소비가 악화된 거는 미국 가계 저축률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미국 실질 가구 소득 정체되고 있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 부담 늘어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출이 괜찮아 가지고 미국 네. 경제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소비 증가세가 결국 둔화되다 보면은 미국 전체 GDP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아마 1, 2분기에 미국 경제가 좀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깊냐 아니면은 심각하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제가 추정해 보면은 내년 그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하더라도 실제 GDP가 잠재 수준 밑으로 한 0.7% 네. 이 정도면 그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2020년 코로나 때는요. 예, 그때 그 1분기, 2분기 GDP가 실제 GDP 밑으로 거의 8%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예, 그때 그렇게 심각한 침체였었죠. 그런데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더라도 저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예. 어떤 게 깊고 긴 침체에 빠지는 예. 게 아니라 살짝 빠졌다가 그래도 예, 회복이 내년 하반기는 다시 금방 또 될수 있는. 예, 성장률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동안 지금 한 거의 2년 가까이 시장에서는 제발 좀 물가 좀 진정이 되고 예, 너무 뜨거운 미국의 경제 지표 좀 진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했는데 실제로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경기 침체가 걱정이 돼서 예. 주가는 화들짝 놀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항상 반복이 되는데 예, 그러면 그 이제 그 깊이를 봐야 되는데 경기 침체는 가더라도 그렇게 깊게 악화되진 않을 예, 예,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또 보시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장도 하나 둘씩 지표를 보면서 그 흐름에 적응해 나가겠죠. 특히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 이번 주에 미국, 중국, 일본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죠. 네. 그런데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네. 예, 소비자 물가가 7월께 발표되는데 전년 동월 대비 지금 컨센서스 보니까 2.9%. 예, 제 모델에는 2.8%로 컨센서스가 조금 더 낮은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2.9%가 예상되고 이대로 나오면 이게 또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렇죠. 물론 목표가 2%인데요. 네. 예,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때 9%를 넘었었어요. 예, 그런데 2% 진입한다.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2.9% 나오면요. 예, 그러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3월에 2%대 기록하고 그 뒤로 뭐 3%, 9%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그런데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가 2%대 진입한다. 예,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여기에서 계속해서 또 내려올 수 있다. 예, 라고 그렇습니다. 보실 테고요. 물론 이게 항상 논쟁이긴 합니다만 2%대 초반까지 언제 갈 것이냐. 이번 센 초반까지는 좀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9%, 8, 7, 6, 5, 4, 3까지는 거기까지 빠르게 빨리 내려왔어도 왔죠. 예. 그 밑에선 되게 이제 끈적끈적한 층으로 예.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소비자 물가 끈적끈적 그랬던 것은 운송 비용 이게 비싸고요. 그 다음에 집세. 미국 소비자 물가의 거의 그 40% 이상이 주택 관련 비용이거든요. 월세를 포함해서. 예, 그런데
그게 뭐 서서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국 소비자 물가가 더 낮아질 것은 앞으로 그 소비에 달려 있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매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컨센서스는 7월 그 소비자 소매 판매가 전월비 0.3% 증가했을 것이다. 네. 예,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아하. 근데 저는 뭐 그거보다 더 낮아지리라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소매 판매가 둔화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은 사람들이 상품을 덜 사니까 물가 상승이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이게 주식 투자가 참 어려운 게 그 예, 매월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잘 봐야 되고 예,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보고 잘 해석을 또 해야 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 또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더 둔화가 되면 시장에서 또 한 번 어떤 막 발작이 일어나거나 큰 변동성이 또 나타나거나 이럴 수도 그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 판매가 시장 컨센서스가 0.3% 증가할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실제 통계가 뭐 마이너스 1%다. 예, 그 다음에 근원 소매 판매라고 있거든요. 네네. 운송 이런 걸 뺀 게 근원 소매 판매라는데 이거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게 또 심각하게 줄어들면은 야 경기 침체다. 더 빨리 온다. 예, 더 빨리 온다. 예, 그러면서 또 주가가 주 후반에 이 데이터 발표되면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제 이른바 컨센서스라고 하는 예, 시장에서 예측하는 값이 평균적으로 얼마고 그게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예, 예, 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서프라이즈냐 쇼크냐를 예, 또 이제 봐야 되는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게 지금 이제 그래서 예, 데이터 하나하나 매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결과론일 수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물론 7월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혹시 어떻게 해보세요? 저는 내렸어야 했었다 이렇게 진작에.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소위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경제 이론적으로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하나 방법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예, 제가 3분기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니까 미국의 연방 기금금리 현재 상한선이 5.5%인데요. 네. 4.2%로 나와요. 4.2가 적정하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2%대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통화정책이라는 건 늘 그 선제적이야 하더는데요. 뭐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고 반드시 바로 그 소비 투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시차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한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가장 크게 영향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라면은 이미 금리를 내렸어야 했죠. 물론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분들이 저보다 미국 경제를 더 잘 알고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저 물가 오를 때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실수를 했었어요. 물가 오를 때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야. 일시적일 것이다. 근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할 수는 없었으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고 뒤늦게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근데 연준의 그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각국의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예, 물가 2% 확신이 될 때 금리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뭐 중앙은행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 그거는 이해 가는데요. 예, 저는 그 적정금리나 그 통화정책 시차 효과 이런 걸 고려하면은 이미 그 금리를 내렸지 했지 않느냐. 미국에서 일부 뭐 경제학자들도 저같이 주장한 분들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제레미 시걸 같은 분은 네. 뭐 당장 금리 예, 0.75%포인트 인하해야 된다. 그 말씀하신 지가 꽤 오래 됐었잖아요.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 얘기였나요? 예, 예. 미국 그 이전부터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구체적으로 수치는 수치까지 말씀하신 게. 지난주에 주가 폭락하고 난 다음에 저 CNN인가요? 거기 뭐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또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또 많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 내렸다가 또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이 염려도 할 테고. 예, 뭐 중앙은행 물가 안정 목표니까. 예,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3%라도 적정금리는 4.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다. 예, 5.5는 너무 높다. 예. 그래서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지금 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이다. 그거는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금리가 적정금리보다 높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정금리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 상승률도 많이 내려왔는데 예. 여전히
기준금리는 저 위에 있으니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좀 내려놔야 된다. 우리가 뭐 과거처럼 저금리 시절로 가자는 거는 예,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격차가 크다라는 거고요. 해서 저희가 오늘 개미스쿨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님과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잠깐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 한번 정리해서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KBS 콩이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약간 좀 재미난 것도 있습니다. 김갑수님, 뻔한 거짓말 베스트 15위 뭐 이런 차트도 올려주셨는데 간호사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여자들끼리 어머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그리고 권인숙님이 경제 주식 맞히는 분들은 절대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상해 보는 듯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뭐 지수 얼마 오른다 내린다 이게 아니라 그 논리가 되는 근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조건값은 계속해서 변하는 거고 그 변하는 조건값에 따라서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정밀하게 보정해 나가는 거죠. 그건 이제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전문가들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조건값이 되게 중요한 거고 상황의 변화도 계속해서 봐야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경제 이론이라는 게 가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한 대통령이 경제학자가 조건이 이러면 이렇습니다. 또 다른 조건이면 저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경제학자는 왜 결혼이냐. 한 손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 좀 데려다 달라. 손이 하나만 있는 사람 만나고 싶다. 예, 예. 예. 그러면 상황이 바뀌면 전망이 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제가 뭐 전망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 중요한 거 지적을 하셨는데요.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랑 경제 주간지 보니까 예, 경제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제 일을 오늘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뭐 사실 그만큼 전망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뭐 전망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예. 항상 그래서 계절의 변화, 바람의 변화, 온도의 변화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경제와 또 시장의 변화도 같이 읽어야 하는 거죠. 그냥 눈 감고 뭐 다트던지 어서 맞춰라 뭐 이게 아니니까요. 예. 절대로. 아까 금리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물론 과거에 더 먼저 내렸어야 한다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있습니다만 9월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고 물론 이제 저희도 계속 교수님과 이야기를 남은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0.25%포인트 인하가 아니라 최소한 0.5%포인트를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망도 실제 높아지고 있고요. 예. 어떻게 판단하세요, 교수님은? 뭐 시장에서 지금 0.25, 0.50 사이 내리기는 내리는데요. 네. 예. 그 둘 사이에 지금 전망들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뭐 물가 상승을 낮아지고 소비 판매 증가를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적정금리가 미국 4.2%다 제가 추정해 보니까 뭐 이런 의미에서 저는 0.50%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빅스텝으로요. 예. 0.5%포인트를 9월에 인하할 것이다. 예. 이게 참 안타까운 게 8월에는 미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주 간격으로 열리다 예. 보니까 9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미국의 실적이나 뭐 경제 지표도 발표는 막 쏟아질 테고 아무래도 좀 이게 FOMC 회의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시장 변동성에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당장 이번 달 뭐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 발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9월 초에 발표될 8월 고용.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또 실업률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실업률이 작년 4월에 3.4%였어요. 네. 예, 그런데 올 7월에 4.3%까지 올랐거든요. 예. 예, 과거에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일정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 침체에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9월 뭐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될 9월 그 8월 고용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 고용 통계 예상보다도 줄어들고 혹은 좀 감소했다. 예, 그리고 실업률이 더 올라가면은 예, 그게 9월 FMC에서 금리 인하에 가장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예. 소매 판매, 그리고 9월 첫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 예, 거기에 따라서 미국 연준도 빅컷이냐 예,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낮출 것이냐를 또 이제 판단하게 될 테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물가가
8월 말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네. 예, 사실 미 연준이 그거를 더 중요시하거든요. 네. 예, 그거는 지난 6월에 2.6%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게 이제 2% 저접근에 간다면은 뭐 금리를 더 많이 인하해 줄 수 있죠. 예, 그래서 8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예, 개인 소비 지출 물가하고 예, 그다음에 9월 첫째 주 금요일 발표될 고용 통계가 예, 정말 의미 있는 앞으로 경제 전망, 주식시장, 금리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통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그걸 보고 예. 0.25냐, 0.5%냐 얼마를 내릴 것이냐를 판단을 하게 될 테고요. 연준 의장이 늘 그 데이터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예, 네. 그러거든요. 그 두 데이터가 어떻게 시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9월 이후에 그 시장에서는 또 뭐 1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예. 이 빅컷 0.5%포인트 인하가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예. 연내 더 이어질 것이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뭐 계속 이제 금리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예, 뭐 0.25, 0.25, 0.25가 아니라 예, 0.5, 0.5 이렇게 빅컷을 연달아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반기 뭐 경제 통계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경제 통계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가 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11월, 12월 FOMC에서 금리 많이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 2%대로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예, 물가 상승률은 좀 낮아지고 예,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아까 교수님이 테일러 준칙을 기반으로 했을 때 올해 말 기준금리가 한 4.25 정도 예.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0.5씩 두 번을 내리면 1%포인트가 낮아지는 거니 예, 얼추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빠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교수님은 또 예. 이제 현재 보시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는 특히 이제 국책연구기관이어서 더 상징성이 있죠. 예. 근데 지적을 한 게 이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성장률을 또 끌어내린다. 이런 예.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러면 국책연구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빠른 금리 인하를 예. 좀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KDI가 이번에 그 경제 전망을 하면서 당초 5월에 우리 경제 성장이 2.6%일 것이다. 근데 네. 이번에 2.5%로 약간 내렸어요. 조금 내려서. 근데 내린다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작년 그 12월 경제 전망을 했는데 예, 특히 그 수출이 좋게 나오니까 다들 경제 성장률을 올렸었어요. 예, 그런데 KDI가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네. 근데 내린 내용을 보니까 소비, 특히 설비 투자 두 개가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을 거라는 겁니다. 아하. 예, 특히 그 소비가 안 좋은 이유는 고금리 탓이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저 KDI가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고 있지만은 그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을 2.0으로 전망해 놨더라고요. 네. 뭐 2.0이라는 게 뭐냐면요. 3분기에는 한 2.5% 안팎일 거예요. 네. 예, 그러면 4분기에는 하반기 2.0이라면은 1.5라는 거죠. 오호. 그 분기별로는 전망 안 해놨습니다. 그 4분기 물가 상승이 그렇게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거기다가 소비가 별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데이터 보면은 예, KDI 측에서는 뭐 이런 경제 지표 보고 한국의 금리 인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안한 거죠. 4분기 가면 물가가 훨씬 더 안정되니 예, 이제 더 늦기 전에 금리를 좀 내려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그런데 사실 뭐 일부에서는 그 KDI 얼마 전에 정부 정책실장도 대통령 정책실장도 그랬고 네. 뭐 총리마저 금리 인하 여건이 그렇죠.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뭐 그런 외부적인 정치적인 압력보다는 시장 압력을 좀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시장 압력. 예, 우리 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대표적인 시장 금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2.9%까지 최근에 떨어졌어요. 2.9.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국고채 3년 수익률 평균이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0.4% 정도 높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 금리가 2.9%라는 거는 시장은 한국의 금리를 내릴 것이다. 2.5%까지 내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서너 차례 인하를 먼저 반영하고 예, 있는 시장은 거네요. 그렇게 빨리 반응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우 총재는 시장이 너무 빨리 간 것 같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시장은 좀 똑똑하거든요.
물론 시장은 때때로 거품, 역거품을 발생하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똑똑해요. 예. 그래서 시장이 너무 빨리 간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좀 느리지 않느냐. 한국은행이 시장이 먼저 앞서간 걸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예, 실제로 통계를 분석해 보면요. 예. 통계적으로 인과관계 분석이라는 거거든요. 어느 게 어느 것을 설명하느냐 그런 걸 분석한 건데요. 근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은 시차를 두고 뒤따라 한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한은이 또 미국보다 먼저 내릴 것이냐,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 논쟁은 항상 많습니다. 예, 그거는 한국의 통화 정책가 이제 물가 안정하고 뭐 금융 안정이거든요. 네. 아까 KDI 전망처럼 한국은행도 다음 주에 그 경제 전망 통화 정책 방향 결정해야 하면서 경제 전망을 분기별로 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네. 아마 그 4분기 물가 상승률 1%대 중반으로 전망할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 자체를 물가 상승률은 많이 안정되고 있죠. 아하. 목표치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2%가 목표치인데.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반은 네. 갖춰져 있다라고 그런데 한은도 스스로 볼 수 이제 있다. 금융 안정이 문제죠. 예, 최근에 서울 일부 지역 집값 오르고 가계 부채 늘어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환율이 불안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조금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환율도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에도 증시가 10% 이상 폭락할 때도 예.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환율하고 주가 같이 보는데요. 예, 그날 제가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든 거는 말씀하신 건 환율이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주가가 급락하면 환율도 많이 올랐어야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외환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환율 결정에 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 지수인데요. 예. 앞으로 미국 금리 인하하면 달러 인덱스는 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환시장은 지금 그렇게 환율이 오를 것이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늘어나는 거, 집값 올라가는 거 이거는 금리보다는 좀 미시적인 대책, 주택 관련 대책으로 어느 정도 나야지. 경제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인데 특히 내수 소비를 보면은 단지 그 주택 가격 그 하나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 예, 그거는 좀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힘들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죠. 예. 집값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의외로 튀어오르지 않았고 예. 원화가 안정적이었고. 근데 그 배경에는 사실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예. 덕분에 원화도 어느 정도 버텼고 예, 예. 그렇게 이제 지난주를 넘어갔던 거죠. 근데 그 일본의 엔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본의 중앙은행이 먼저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로 올리고 그다음에 0.25까지 올렸다가 예. 후폭풍이 일어났던 건 예. 아닙니까? 일단 일본 중앙은행이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고 불안감이 커지면은 추가 인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 어떻게 일본의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촉발됐던 금융 불안은 이제 완전히 좀 진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많이 진정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동안 사실 엔달러율 162엔까지 가는 거는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거죠. 네. 뭐 실질 실효환율, 국제결제은행 BSI에서 뭐 적정한 율 뭐 추정하고 있는데 그거에 네. 보면 한 30% 정도 엔화가 저평가 영역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런데 일본이 앞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물가 상승률 보겠죠. 그런데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증가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었고요. 앞으로 좀 물가가 계속 2%를 웃돌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일본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소비를 많이 늘리고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 보니까 0.5% 안팎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엔달러율도 뭐 하반기에 145엔 근처에서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이미 일부 그 JP 모간 같은 데서는 단기적으로 70%가 청산됐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엔달러율 급변동이 없다면은 예, 단기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그 청산
그 규모도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앞부분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투자은행들이 특히 이제 JP 모건을 예. 비롯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50-60% 정도 청산이 됐다. 그러니까 싼 엔화를 가져다가 미국에 예. 투자하던 금액 한 절반 이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라는 예. 뜻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이게 데이터 산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블로그 보면요, 네. 엔캐리 트레이드 지수라는 게 있어요. 아, 지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저도 찾아보니까 정확한 답을 못 찾았습니다만은 엔달러 환율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빠져나가는 자금들 이런 걸 포함해서 지수를 작성한다는데요. 예, 그게 일별로 나오거든요, 데이터가. 편리한 세상입니다. 물론 유료 데이터라는 거. 예, 유료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해봤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이제 미국에서 빠져나가면서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현상은 이제 좀 수습이 돼가고 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또 이게 그 동안에는 엔화가 약세 펼쳐지면서 일본 증시가 뭐 89년 버블 경제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예. 배경 중에 하나였는데 예. 다시 엔화가 약세에서 방향을 트니까 예, 그러면 일본 기업들 이제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일본 증시가 폭락을 했던 거잖아요. 예.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 주가 보면은 엔달러 환율로 니케이 225하고는 상관계수가 0.6 정도 플러스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될 때 엔달러 환율이 올랐을 때 일본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본 지금 내수는 별로 안 좋은데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수출이 늘어나면서 엔화가 약세될 때 일본 주가도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엔 강세가 되면서 일본 주가가 그 지난주 오히려. 월요일 날 하루에 그 12% 우리 코스피보다 더 많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회복 속도 보니까 우리 코스피보다 회복 속도가 좀 느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중기적으로 엔이 서서히 강세는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엔도 사고 일본 주식도 사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엔이 강세되면 일본 주가가 떨어졌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좀 엔화 투자를 많이 하셨었는데 예, 엔화로 일본 주식을 사면 예, 엔화가 강세로 가더라도 일본 주식이 떨어지니 예. 그냥 상쇄돼 버릴 예, 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는 그런 또 투자가 또 인기였었죠. 최근에. 예, 예, 그것도 뭐 엔화도 예측해야 되고 미국 국채도 예측해야 되고 뭐 엔화 강세되고 어려운 미국 국채 금리 떨어지는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네. 머리를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국채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도 계속 해 주셔서 예. 야, 김영익 교수님과 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또 일본 전문가 이창민 교수와 함께 엔화의 흐름을 또 점검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또 같이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 또 될 것 같습니다.